그 205페이지 봐주세요. 205페이지. 자, 이쪽 한번 보시면 지금 보는 게 챕터 10장이에요. BC 분석이라고 일명합니다. 아니 정부가 자꾸 지방자치단체로 이렇게 되면서 선심성 사업을 지자체 단체장들이 많이 해요. 청사도 엄청 크게 짓는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돈도 안 되는 축제를 저쪽도 하는데 우리도 해야지 안 하면 되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벌이도 안 되는데. 옛날에 작년 겨울인가 어떻게 쭉 가다가 물고기 조그만 거 이렇게 구멍 내서 잡는 거 있잖아요. 그 강원도까지 아니고 경기도 어디 가다 있어가지고 갔더니 이게 그냥 사람이 없더라고 첫째. 그래서 아니 왜 없지? 근데 이제 몇 명 있어서 갔어요. 근데 그 낚시 그거를 이렇게 사서 가야 되는데 애기만 하면 되는데 다 사야 된대. 들어가려면 어른들도 그래요. 그래서 애기 사고 엄마 아빠 것도 다 사고 3명이서 들어갔죠. 그렇다고 야 아까우니까 니네 둘만 가 하거나 아니면 너 혼자 가 애기 혼자 이렇게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하고 저는 뭐 쓰지도 않고 물고기가 이렇게 보니까 별로 없어 보여. 그래서 넣었는데 물고기가 밖에서 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왜 그래가지고 안 잡혀서 아이 뭐야 하다가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말고 옆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눈썰매 비슷한 게 이렇게 있어서 그것만 타다가 왔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무슨 축제들 막 벌이는데 이게 낭비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얼마지 100억 원인가 얼마 이상 되는 사업을 벌리려고 하면은 KDI 가가지고 공공투자센터에서 그 사업 타당성을 오케이 승인을 받지 못하면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할 때 기본이 되는 게 이거 비용 편익 분석이에요. 정부의 어떤 벌리는 사업도 요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서 타당성 분석을 해야 됩니다. 타당성을 확인을 받아야 돼요. 뭐 그냥 돈 들어가는 대비 돈은 100억 투자했는데 얻게 되는 수익은 한 70억이다. 그거 뭐야 적자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경제성이 없다 해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민간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데 그 민간 부분에서의 사업 타당성 분석하는 BC 분석을 한번 우리가 배워와 보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순편익의 현재가치법 이걸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자 편익과 비용에 대한 이렇게 현재가치를 다 더해가지고 0부터 n까지 할까요? 그래서 편익의 현재가치 빼기 비용의 현재가치를 해서 0보다 크면 사업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디어 되게 간단하고요. 근데 가끔 계산하는 것도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보는 게 뭐냐면 내부 수익률법이에요. IRR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죠. 내부 수익률 이렇게 인터널이에요. 레이트 오브 리턴 해가지고 어떤 사업 내부에서 얻게 되는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통해서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가지고 있다 합시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미소를 이렇게 짓고 있군요. 세무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얼마 아까 하는 김에 100억 이렇게 합시다. 100억. 이거 어디다가 투자할까? 이렇게 100억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옆에 막 이렇게 날파리들이 꼬여요. 투자하시죠 하면서. 그래서 100억 갖고 있는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사업에 대한 수익률이 10% 수익률이 있고요. 이 로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냥 B는 7% 수익률이 있고 C는 한 4% 수익률이 있고 D 사업은 2%의 수익률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A, B, C, D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투자를 안 하면 이 100억 가지고 뭐 할까요? 은행에 예금하면 되지. 그러니까 100억 가지고 만약에 은행에 예금을 했다라고 하면 은행에서 이자 수익을 얻게 될 텐데 이자율이 만약에 한 5%라고 할게요. 그럼 어떻게 여기 C와 D 사업은 사업 타당성이 없는 거. 왜냐면 내가 은행에 넣어도 5% 수익을 건질 수 있는데 C 사업은 4% 수익을 건져. 그럼 왜 여기다 해? 여기다 하면 은행의 5%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물론 은행에 돈을 넣으면 요 C 사업의 수익률을 포기하는 건데 당연히 은행에 넣는 게 낫죠. 그래서 은행의 이자율이 이렇게 5%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쭉 걸리게 되는 거니까 얘네들은 사업 타당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는 괜찮지. 은행에 넣는 것보다 수익률이 더 높잖아요. 이해 가시죠? 자, 만약에 은행에서의 이자율이 올라갔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이렇게 올라가서요. 한번 8%로 이렇게 올라갔다 합시다. 그래서 은행의 이자율이 상승하면 상승 시
자, B사업은 수익률이 7%인데 이제 B사업도 어떻게 됩니까? 사업 타당성이 없어져요. 은행에 넣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상승시 8% 되면 B사업도 타당성이 상실하게 됩니다. 없어. 이렇게 돼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니까 얘도 여기에 쭉 걸리게 되니까 얘도 사업 타당성 없고 A만 사업 타당성이 있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하면 내부 수익률은 굉장히 심플한 게 나의 내부 수익률이 이거 내부 수익률이에요. 수익률이 은행의 이자율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거 이자율이 나 은행에 돈 넣으면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거 안 받고 날리는 거니까 이게 기회비용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비용의 성격을 갖는 이자율보다 내부 수익률이 높게 되면은 이거는 사업 타당성이 있고요. 만약에 내부 수익률보다 이자율이 더 높아 그럼 사업 타당성 없고요. 그게 간단해요. 요거 판단 기준만 먼저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고민해야 될 게 내부 수익률을 어떻게 구합니까? 요거요.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은 뭐 단원 1원당 평균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순편익이 현재 가치 있잖아요. 요거를 제로로 만드는 할인율 이자율을 내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요. 내부 수익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순편익의 현재 가치를 요 위에 나와 있는 이거를 빵으로 만들 때에 이렇게 빵으로 만들 때 여기 잘 그냥 위에 거랑 똑같아요. 똑같이 썼고 R 대신 요 로우라고만 썼어요. 그래서 요걸 제로로 만들 때에 이자율을 내부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박스에 교재에 나와 있는데 한번 잘 보시죠. 자, 우선 여기 잠깐 보고 다시 볼게요. 여기 보세요. 어떤 사업이 편익이 증가해요. 편익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빵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편익이 증가하면 이걸 0으로 만들기 위해서 R도 올라가야 돼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거 순편익의 현재 가치가 이게 제로가 되는 거다라고 하면 만일 어떤 사업에 대한 순편익이 증가해요. 순편익이 증가하면 순편익이 증가한다는 것은 베네핏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코스트가 다운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순편익이 증가하는 거죠. 이거 순편익. 이거 순편익이라고 그래요. 편익에서 비용 뺀 게 순. 자, 근데 순편익이 증가하면 이걸 제로로 만드는 이자율을 찾는 거니까 이 순편익이 증가할 때 순편익의 현재 가치를 제로로 만드는 이자율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때 이 이자율을 뭐라 그러냐면 이걸 바로 내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좀 잘 안 와닿아서 직접 그냥 계산 거기를 보게 될 거예요. 그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선 그 정도만 하시고요. 자, 위에 개념 한번 박스 나와 있는 거 잘 보시고 순편익의 현재 가치 제일 끝에 보시면 빵 있잖아요. 빵. 이걸 빵으로 만든 겁니다. 거긴 일일이 좀 뚝뚝뚝뚝 풀었었고요. 자, 1번 현재가치법의 할인율 R은 이미 정해졌어요. 얼마 이렇게 딱 정해지는데 여기 내부수익률법의 내부수익률 요거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미지수로 결정되는 겁니다. 자, 밑에 그림이 나중에 객관식 문제 풀 때 많이 쓰게 될 건데 우선 잠깐 키핑해 두시고요. 자, 채택 가능성에 별표하세요. 이거 이자율보다 내부 수익률이 높을 때가 채택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내부 수익률이 이렇게 보시면 A사업, B사업, C사업 이렇게 있으면 이왕이면 어떤 순서대로 내부 수익률이 높을수록 단위당 평균 이득이 커지는 거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단점은 뭡니까? 이거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내부 수익률법은 뭐 좀 심플한 측면도 있어서 뭐 좋긴 한데 문제는 R, 할인율이라 할 수 있는 내부 수익률 로가 여러 개 나올 수가 있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1번 단점은 자, 여기 나와 있는 로 값이 여러 개 가능 이렇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각주 2번 별표 좀 하실까요? 자, 살짝 보세요. 2년간 편익이 발생하는 사업이 있는데 초기에는 순편익이 마이너스 200, 2기에는 364, 3기에는 마이너스 136 이렇게 발생한다 할게요. 그러면 사업이 이렇게 첫 해는 순편익이에요. 순편익 마이너스 200이고 두 번째는 얼마예요? 플러스 364고 세 번째는 또 마이너스 163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건 순편익이니까 편익에서 비용을 계산한 거예요. 제한 거예요. 자, 얘는 그냥 놔둬도 되는데 미래에 발생하는 건 디스카운트 해야죠. 그래서 1 플러스 이걸 0으로 만들려고 로 364. 자, 2년 후에 발생하는 거는 이 제곱으로 디스카운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 플러스 로의 제곱해서 360, 마이너스 163 이렇게 된다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이 사업에 대한 순편익의 현재 가치를 쭉 계산을 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걸 더하는 거죠. 거기 나와 있죠. 더하기, 얘 더하기, 더했더니 요게 빵 이렇게 되는 로 콩나물 같이 생긴 게 로라고 있는데 그냥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R이라고 봐도 되는데 이렇게 생긴 값은 2차 함수니까 제곱해야 되는 거니까 두 개가 생긴다고요. 이거 3년 후면 3개가 생겨요. n년 후면 미지수가 n개야. 그래서 운 좋게 하나 딱 중근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되면 두 개가 나와요. 그럼 둘 중에 어느 걸 써야 될지 거기 밑에 계산을 해보니까 로가 0.146, 0.034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그럼 어느 게 진짜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개 존재한다라는 게 거기에 이제 판단을 좀 흐리게 하는 게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 자, 거기 보니까 크기 규모를 반영하지 못해요. 예, 반영할 수가 없다. 예, 그걸 제대로 반영 못합니다. 여기 잠깐 볼까요? 여러분, 어떤 사업이 수익률이 A 사업이 만약에 10%야. B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3%야.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 더 높을까요? A 사업 아니에요? 10%잖아. 근데 A 사업은 알고 봤더니 파이가 이렇게 조그매요. 여기서 10%니까 이만큼 가져가는데 사실 절대 금액 손에 쥐는 건 얼마 없죠. 얘는 3%인데 사업이 이렇게 커요. 그래서 3%만 해도 이 면적이 얘보다 훨씬 더 클 수가 있다. 절대 규모 크기가. 그러니까 이건 퍼센트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한테 손에 쥐는 돈의 크기는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 라고 볼 수 있다고. 밑에 각주 3번도 체크를 좀 해볼게요. 별표에서 살짝 펴보는 것만 좀 살짝 보세요. 자, A라는 댐과 B라는 댐을 건설합니다. 각주 3번 밑에 보세요. 206페이지. 근데 이자율이 10%고요. 이걸 할인율로 적용해서 나타내요. 댐 A를 볼까요? 순편익이 거기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편익이 조금씩 걷어들여. 10, 10, 10, 10 이렇게. B는요. 처음에 400 마이너스인데 그 다음에 100, 100, 100, 100, 100 이렇게 크게 들어와요. 근데 내부 수익률은 어떤 게 큽니까? 라고 하면은 A댐이 0.26 이렇게 있어요. 근데 B는요 0.19 하니까 A 사업이 훨씬 더 내부 수익률이 크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순현재 가치를 계산해 보니까 아이고 A 사업보다는 14. 뭐 이렇게 나오는데 B 사업은 140.63이니까 B 사업의 규모 자체가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규모 측면에서 또 고려하면 사실 B 사업이 더 나을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세 번째 밑에 봅시다. 편익비용 비율법 한번 볼게요. 편익비용 비율법. 편익과 비용의 비율법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 BC 레이쇼라고 해요. BC 레이쇼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순편익의 현재 가치랑 코스트의 현재 가치랑 이걸 비율로 표현하는 겁니다. 편익과 비용의 비율법 이렇게 해서 얘가 어쩔 때 사업 타당성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1보다 클 때 사업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다 가만히 보시면 0 아닙니다. 0 아닙니다. 1보다 클 때예요. 그러니까 사실 얘를 이쪽으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이거 이럴 때 사업 타당성인데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편익의 현재 가치가
비용의 현재 가치보다 클 때죠. 이해되시죠? 얘 왼쪽으로 넘길게요. 그럼 편익의 현재 가치에서 비용의 현재 가치가 0보다 클 때고요. 이거 현재 가치 봐봐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순편익의 현재 가치가 0보다 클 때랑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비율로 표시할 거지 뭐 사실은 뭐 현재 가치법과 전혀 다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개념 나와 있고 1번 보세요. 1보다 클 때 사업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다음 2번 현재 가치법과 내용상 다를 바는 없어요. 여기서 같은 얘기입니다. 단점 별표하실까요? 단점. 지금까지 이 단점이 이제 좀 많이 나왔어요. 편익 비용 비율법 비율로 하다 보니까. 자, 예를 볼게요. 사례. 자, 오른쪽에 있는데요. 자, 상황을 볼까요? 투자 계획 U가 있고요. V 두 가지 투자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자, U라는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현재 가치로 평가한 편익이 250이에요. 편익의 현재 가치가 250이고요. 그 다음 비용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면은 100이네요. 그래서 이게 2.5 이렇게 나온 거예요. 1보다 크죠? 그래서 U라는 사업은 이렇게 사업 타당성이 있고, 자, V라는 사업을 한번 봅시다. 자, V라는 사업의 편익 비용 비율법을 따져봤더니, 자, 비용의 현재 가치랑 편익의 현재 가치를 계산을 했습니다. 거의 계산해 보니까 편익의 현재 가치가 값이 얼마냐면 200이에요. 200. 200만 원. 비용의 현재 가치는 100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밑에 V라는 사업은 2니까 사업 타당성을 따지면 어느 게 더 나아요? U가 훨씬 낫네. 그러니까 여기는 2.5고 얘는 2가 되니까 얘가 훨씬 더 사업 타당성이 있어요. 오케이, 거기까지는 이해되시죠? 크면 클수록 더 좋은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뭐 오케이. 근데 문제는 거기 보시면 돌발 상황이 발생했어요. 2번에 돌발. 자, U라는 투자 계획을 하는데 이 U라는 투자 계획에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돌발적인 충격이 발생했어요. 자, 어떤 게 발생했냐면 거기 보니까 현재 가치로 봤을 때 40만 원에 해당하는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40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했어요. 피해가 발생 시. 자, 이걸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만약에 이거를 40이라는 이 피해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거 피해니까 편익이 감소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 할게요. 편익의 감소로 이해를 하게 되면, 처리를 하게 되면, 그럼 저기 250이 40만큼 이렇게 깎인다고요. 그래서 100은 그대로 있고, 그럼 이거는 210이니까 2.1 해가지고 여전히 밑에 사업보다 훨씬 더 낫죠. 근데 이게 아니라 뭐 회계 처리하는 것도 비슷할 수 있겠네요. 아니, 야, 부수적인 피해니까 이거 비용의 증가로 인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증가로 인식한다고 할게요. 인식이라는 말도 쓸까요? 편익의 감소로 인식할 때랑 비용 증가로 인식할 때랑 비용 증가로 인식하게 되면 100에다가 플러스 40만큼 증가한 걸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긴 250 그대로고요. 얼마예요? 그럼 1.7 뭐 이렇게 나오나요? 1.1 얼마예요? 79 이렇게 나오네? 1.79 이렇게 나오니까 이때는 얘가 사업 타당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편익의 감소로 보느냐 비용의 증가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있잖아요. 부수적인 어떤 충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비용 편익 비율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아셨죠? 네, 그렇게 보세요. 자, 넘어갈게요. 자, 우선 민간 부분의 비용 편익 비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냥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208페이지가 보시면 공공 부분에 이제 비용 편익 분석할 때 좀 민간과 다른 걸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다고. 우선 공공 부분에서 부문의 BC 분석 이걸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민간의 저 방법을 그대로 차용을 해와요. 차용을 해오는데 아니 공공 부분은 나름대로 공공성의 어떤 특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공이라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정부 하는 거 이걸 하는 거죠. 저거는 이제 민간에서의 건설사라든가 저런 데서 사업할 때 저렇게 우리가 편익비용 분석법을 사용하는구나 그거를 배운 거고요. 예, 그걸 이제 공공 부분에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 우선 1번 해볼게요. 공공 부분에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있어요. 이 특수성. 특수성을 좀 반영하려고 해요. 현실에서. 근데 어떤 특수성이 있습니까? 반영이죠. 반성이네. 아유. 네. 자, 어떤 특수성이 있습니까? 보시면 거기 보세요. 첫 번째, 목표가 복합적인 목표가 있어요. 아니, 민간은 뭐예요? 돈만 많이 벌면 되지. 이윤극대화하면 되는데 여기는 정부가 하는 사업은 꼭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목표가 섞여 있단 말이죠. 거기 보면 이제 소득 재분배라든가 외부성도 신경을 써야 돼요. 자, 그리고 편익과 비용을 측정할 때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또 고려해야 되고요. 할인율 결정할 때도 또 사회적 할인율을 좀 적용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할인율. 그러니까 민간에서의 할인율은 사실 은행의 이자율 이런 걸 쓰면 되거든요. 근데 공공 부분은 정확한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할인율을 써야 되는데 그게 좀 다를 수가 있어요. 특수성이 있어서.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자, 공공 부분에 여러 가지 목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그냥 살짝 보세요. 이거는 보기 지문에서 그냥 가볍게 나올 수는 있지만 뭐 이걸 단독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총소비 증대를 통한 후생 증진. 그냥 한번 눈으로만 보시고 소득 재분배. 또 정부의 공공사업의 여러 가지 목표죠. 산업 발전, 그렇죠. 새로운 산업을 이렇게 부양하고 일으키고 고용도 이렇게 창출해야죠. 경제 자립도 너무 경제 의존도가 높아지면 안 되고 가치 욕구 충족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 살짝 보시고 자 밑에 공공사업의 편익 구분 나와 있잖아요. 그거 살짝 체크하세요. 이게 외부성에도 나오는 건데 그 첫 번째 줄에 분배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넘어가시고요. 금전적 편익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없고 밑줄 치시죠. 우리 외부성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도로를 깔았더니 그 도로 인근 역세권이 있어서 거기에 막 경제가 살아나면 어느 한쪽은 가라앉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1번도 보세요. 실질적 편익과 금전적 편익이 있는데 실질적 편익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때문에 이거는 포함시켜야 되는데 거기 밑줄 치세요. 금전적 편익, 금전적 편익에서 금전이라는 것은 상대 가격 변화 그거 좀 체크하시죠. 아니요, 여기 보시면 이제 비용 편익에서 편익을 고려하려고 해요. 근데 편익이 이게 눈에 안 보이는 편익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금전적 편익 같은 것은 금전적인 편익은 편익은 진정한 편익이 아닙니다. 진정한 편익이 아님 짝퉁이란 말이에요. 금전적 편익은 뭡니까? 하면은 금전적 편익은 사실 이거는 뭐냐면 뭐 상대 가격의 변동이에요. 상대 가격 변동으로 인한 어떤 편익이에요. 편익. 이거는 빼야 된다고. 사실 뭐 그럴 수 있죠. 그 이번에 수능도 보니까 뭐 불수능, 뭐 작년에 물수능, 뭐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 이게 절대평가면은 어렵게 내서 막 절대 점수가 떨어져서 학생들이 막 으악 이런 문제가 되는데 어차피 뭐 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상대평가? 그럼 어렵든 쉽든 뭐 이번에도 뭐 만점자가 몇 명? 9명 맞나? 모르겠네. 뭐 그 정도 있고 그러니까 어려워도 만점 많은 사람이 있고요. 전체적인 점수가 쭉 떨어지는 거지. 상대평가를 하는 거니까 사실은 뭐 의미가 없는 거지. 차라리 어려운 문제도 하나 내고 해야지. 뭐 그냥 출제위원장께서 막 이렇게 죄송합니다. 사과. 그럼 내년에 어떻게 내겠다는 거야? 쉽게 내겠다는 거야? 그럼 쉬운 게 또 얼마나 쉬운지. 우리가 봤을 때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좀 애매해요. 나한테 꼭 어떻게 해야지 예측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내는 거죠. 단지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제 풀 수 있는 정도랑 교과 과정. 근데 이게 애매하지. 뭐 고등학생 수준 어떻게 감 잡힐 것 같아요? 없어요.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학교 교수님들도 출제위원 들어가는데 그럼 뭐 또 애매하잖아. 얼마나 내면 이게 쉬울까? 이런 개념이 애매하다고 측정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아무튼 쉽게 되든 어렵게 되든 누구는 이득 보고 누구는 손해 보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요. 그게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상쇄돼서 쌤쌤 되는 거니까 그거는 진정한 편익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경제학에서 금전적인 상대 가격 변화로 인한 편익은 그냥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집값이 올랐다. 그럼 뭐 이득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 보는 사람이 있고요. 물론 여기서 소득 재분배는 빼고 집값이 떨어졌다. 이득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 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진정한 편익이 아니고 그거 하나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209페이지 가 보시면 직접적 편익과 간접적 편익 해 가지고 그 각주는 한번 읽어는 보세요. 각주 5번. 그리고 또 거기 보시면 3번에 유형적 편익과 무형적 편익. 옛날에 아주 옛날 호랑이 담배 필 때는 이런 것도 물어봤어요. 어떤 편익 놓고 자 우리 객관식에서 좀 넣어놓긴 했는데 이게 유형이냐? 유형은 뭐야? 눈에 보이고 무형이냐? 아니면 직접이냐? 간접이냐? 뭐 중간적 편익이냐? 최종적 편익이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중간적 편익의 예만 볼게요. 관계 사업을 했어요. 그럼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관계 수로를 개선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득이 생겼죠. 그 최종 소비자한테 이득은 아니고 중간에 생산하는 농부들한테 이득 간 거니까 이건 중간적 편익이라고요. 뭐 그런 정도. 그리고 내부적 편익과 외부적 편익. 외부 밑줄 치세요. 그 외부적 편익은 그 누출 나와 있잖아요. 그 밑줄 치시죠. 스피일오버. 나중에 지방재정에서 또 다시 할 겁니다. 다른 이웃한 곳에까지 그 혜택이 퍼져나가는 편익을 얘기합니다. 그 개념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시험 문제에서 어떤 클루 같은 거 할 때는 요거 금전적 편익은 편익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 정도가 틀리게 만드는 출제 포인트니까 나머지들도 나오긴 해요. 근데 뭐 답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뭐 시간 되실 때 한번 그 밑에 5번하고 6번 같은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뭐 조금 감각을 더 키우는데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각주 4번 왼쪽에도 한번 보시면 되는데 뭐 제가 뭐 설명드릴 것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또 하나 6번 측정 가능한 편익과 측정 불가능한 편익 이렇게 있어서 측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까지 된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근데 공공 부분은 거기 밑에 박스를 보세요. 박스 사적 편익 비용 편익 분석 사적에 동그라미 치세요. 자, 목표만 보세요. 이윤극대화 기업은 그냥 돈 많이 벌려는 게 목적입니다. 아주 그냥 심플하고 단일해요. 근데 사회적 비용 편익 분석 사회 후생이잖아요. 거기에는 뭐예요? 이 복합적인 목표가 들어가 있어요. 효율성뿐만 아니라 이윤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득 재분배라든가 아까 봤던 외부성 이런 것까지 다 포함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분배 문제나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환경 문제, 외부성 이것을 사적 비용 편익 분석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아요. 아니 뭐 분배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되는데 사회적 비용 편익 분석에서는 고려 이렇게 돼 있죠. 그 정도까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시고 밑에 노트 이런 건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편익과 비용의 평가 기준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요. 오전 오후 하니까 그래도 이게 뿌듯할 거예요. 식사하시고 또 저녁에 복습을 하신 다음에 집에 가시면 오늘 하루를 뿌듯하게 보냈군. 아셨죠? 자, 한번 보시죠. 편익과 그 비용의 평가 기준 이렇게 있습니다. 평가할 때 기준 한번 보시죠. 자, 우선 첫 번째 보시면은요. 공공사업 할 때 우리 시장의 가격을 좀 쓰면 좋은데 공공사업은 여러 가지 시장이 실패되고 공공사업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시장의 가격을 그대로 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당구장 표시 보면 원래는 시장이 완벽하고 민간 부분에서는 시장의 가격이 여기서 말하는 시장 가격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상품의 가격이고 아니면 노동시장에서의 임금률이고 이자율이고 환율이고 이걸 그냥 쓰면 되는데 공공사업에서는 이 시장에서의 가격이 사용하기가 이게 부적절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그 대안을 우리가 보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 시장 가격, 야, 다른 가격도 애매한데 어차피 완벽한 거 찾긴 힘들고 제일 완벽한 건 뭐예요? 비용평가 기준에서 제일 좋은 거는요. 두 번째 2번에 나와 있는 잠재라는 표현 좀 밑줄 치실까요? 잠재, 이게 진짜예요, 진짜. 잠재 가격이라는 말을 써요. 섀도우, 그림자까지 다 반영하는 거예요. 섀도우 프라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뭡니까 하면 거기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줄 거기 보시면 사회적 기회비용을 반영하는 가격 이거요. 기회비용을 제대로 반영하는 가격을 우리가 잠재가격이라 해요. 진짜예요, 진짜. 잠재력, 저의 실력은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면 뭐 안타까운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에 불합리성도 있긴 한데 잠재가 진짜 가격. 근데 얘를 추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림자니까 이게 안 잡힌단 말이에요. 자, 그럴 바에는 어차피 얘를 추정하는 것도 정확하게 안 되고 그러면 야, 값싸게 먹기는 시장 가격 그냥 쓰자 하는 주장도 있고요. 이게 부적절하다니까. 잠재 가격은 이거 좀 찾기 어렵고 그래서 나온 게 3번에 별표 하시죠. 조정된 거기 별표 좀 하실까요? adjusted 된 그 뜻이 뭐냐면 자, 이거 볼게요. 다시 흐름 보세요. 야, 공공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가지고 비용평가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가격을 해야 되는데 시장 가격은 아니야. 망가졌어. 그냥 쓰긴 그래. 잠재 가격은 이게 좀 안 보여. 정확한 걸 측정하기 힘들어. 야, 그럼 적정하게 시장 가격을 좀 반영해서 조정하면 어떨까? 뭐 그거예요. 조정된 시장 가격.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조정되지 않은 시장 가격. 이건 부적절한데 약간 적정한 상황에 맞춰서 조정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조정하는가?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조정하는가? 자, 제가 뽀르크 편법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 좀 보세요. 이건 이해하는 것보다 그냥 암기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아셨죠? 자, 우선 첫 번째 어떻게 조정하는가 이건 맨날 나옵니다. 자, 독점인 경우 한번 봅시다. 독점. 자, 독점일 때는요. 우선 첫 번째 거기 가격이 있고 한계 비용이 있는데 독점의 특성은 우리 기억나세요? 독점의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이게 수요 곡선이 있고요. MR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MC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요. 미시 기초 거기 살짝 말씀드렸는데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뭘 건지시면 되냐면 이윤극대 산출량은 MR = MC에서 최적 생산량을 결정하고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가격은 어떻게 받습니까 하면 소비자가 내려는 가격을 여기까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점 이렇게 해서 독점 시장의 가격은 P스타 이렇게 되고요. 독점 시장에서 요게 MC 요 높이가 MC가 여기잖아요. MR과 MC가 같아지는 거라고요. 그 점점점에서 MC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세요? 자, 독점 시장에서는 P가 소비자가 내는 가격인데 물건 만들 때 들어가는 한계 비용보다 소비자 가격이 커요. 자, 여기다 정리해 드릴게요. 독점 시장에서는 기업은 힘이 세요. 힘이 세서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더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소비자 가격을 MC보다 높게 책정합니다. 책정 이렇게. 자, 소비자 가격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 이거를 P라고 할게요. P. 소비자 가격이 P고요. 자, MC를 뭐라 그럽니까 하면 이걸 생산자 가격이라 할 거예요. 생산자 가격. 네, 용어만 잘 보세요. 아, 독점이니까 한계 비용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덤탱이를 씌우는구나. 우리 오페크 생각해 보세요. 카르텔을 형성해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오일 원유를 휘발유를 이렇게 뭐 추출해내는 그 비용보다 더 높게 가격을 받는다고. 그래서 이득을 취하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 하나만 볼게요. 하나만. 근데 밑에 1번 한번 볼게요. 그 점띵 첫 번째는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큰데 1번에 보시면 자,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거 잘 보세요. 상품의 생산량이 공공사업에서 사용한 양만큼 증가시에 밑줄 치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생산량은 예전 수준 그대로이면 거기다 밑줄 치세요. 예전 수준 그대로. 자, 다시요. 자, 정부가 독점적인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사업을 벌였는데 생산량이 증가시 이렇게 아니면 생산량이 그대로 이렇게. 자, 생산량이 증가하면 우선 첫 번째 기계적으로 암기합시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사회에 뭔가를 가치를 창출한 거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일을 했으니까 이왕이면 비용을 낮은 가격인 생산자 가격을 적용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낮은 MC를 적용 이렇게. 증가시키는 거니까 느낌이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좋은 일이니까 낮은 비용을 적용을 해주고요. 만약에 생산량이 그대로면 이거는 내가 이거 민간의 어떤 포크레인이나 이걸 갖다 썼는데 제가 먹을 걸 내가 뺏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야. 뭔가 가치를 창출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소비자 가격에 소비를 하려고 했던 거다 해서 P를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뒤에 거랑 같이 연결해서 보면 조금 더 쉽게 될 거예요. 우선 그거 암기하시고요. 자, 오른쪽 표는 그냥 잊어버리세요. 오른쪽에 213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가중평균하는 거 그냥 빼세요. 그냥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다시요. 자, 독점 기업이 뭔가 여기 보시면은 어떤 생산 시장에서 뭐 포크레인이나 아니면 시멘트나 이런 걸 갖다 썼어. 그래서 공공사업에 투자했는데 그러니까 삼성건설이 무슨 뭐 이렇게 건물 아파트 지을 것을 정부가 대신 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생산량을 증가시켜서 가치를 창출하게 되면 낮은 싼 비용을 적용해 주고요. 생산량이 그대로면 P를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까지만 하시죠. 다음 조세가 존재한 경우 텍스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텍스나 독점이나 이게 다 뭐예요?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점도 시장 실패죠. 텍스를 부과해도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거 다시 한번 내용 좀 볼게요. 물품세 부과할 때 거기 한번 볼게요. 얘를 좀 체크해서 별표해 두실까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한번 보세요. 아니 공공사업을 수행하는데요. 거기 보시면 대당 3천만 원 주고 10대 트럭을 정부가 사업할 때 썼어요. 뭐 대운하를 건설하던 태양광 사업을 하던 트럭을 갖다 썼는데 트럭의 소비자 가격이 500만 원에 물품세가 세금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야. 3천만 원 안에. 근데 3천만 원 안에 500만 원의 세금이 들어가 있는데 그 세금은 누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어차피 정부한테 들어올 거잖아. 그러면 정부가 3천만 원을 10대 두고 샀는데 거기서 500은 원래 자기가 가져갈 거니까 아니 그럼 트럭을 구입하는 사용한 비용을 500을 어차피 자기 거 뺀 2,500만 원만 지불한 걸로 해야 될지 그렇죠. 어차피 세금 거두면 거기 500은 자기한테 하는 거니까 아니면 3천만 원 전체를 비용으로 간주해야 될지 그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어디 그 세금까지 포함한 거 3천을 간주할지. 자, 이것도 간단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이거랑 똑같이요. 생산량을 증가시 밑에 보세요. 공공사업에 투입을 했더니 그 투입량만큼 생산량이 증가시 그럼 이거는 생산자 가격을 적용하는 거예요. 생산자 가격을 적용하고 생산량이 그대로 이렇게 있으면 그대로 거기 보시면 소비자 가격을 적용하는 거예요. 소비자 가격. 그러니까 생산자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원래는 MC가 생산자 가격이죠. 2,500만 원 이렇게 되는 건데 소비자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다가 텍스를 부과하게 되는 거니까 3천만 원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얘가 생산자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생산자와 관련된 거다 해서 2,500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조세를 부과한 가격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비자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소비자가 세금 맞은 만큼 더 비싸게 물건을 구입하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생산자 가격은 생산량이 증가됐으면 좋은 일 했군 해서 생산자 가격. 생산이 그대로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소비자 가격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잘 좀 보시면 되겠고 우선 첫 번째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 똑같아요. P가 MC보다 크다니까 P가. 소비자 가격이 P가 되는 건데 생산량을 증가시키지 못하면 P,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MC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만 아시면 문제는 다 풀려요. 그래서 밑에 거기 보시면 뭐 조세도 가중평균 하는 거 있고 밑에 그림 있는데 그냥 그거 하지 마시고 나중에 객관식 딱 한 번 문제 나오는 거 있는데 그거 그냥 보고 암기하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214페이지에 그 실업의 존재 나와 있는데 그거는 뭐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잠깐 점프 좀 해볼게요. 점프 하시면 그 220페이지로 가볼까요?
거기 민간의 부분에 준한 사회적 할인율의 도출 나와 있는데요. 거기 1번에 보시면 수익률을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세전 수익률 동그라미 치세요. 세전 동그라미 치고 생산자 동그라미 치세요. 세금 내기 전이니까 그게 생산자 이자율이야. 이 생산자 가격이 뭐야? 2,500이라는 MC가 세금 내기 전이죠. 밑에 2번 세후 수익률 있죠. 세후 수익률. 그건 소비자 이렇게 동그라미 치세요. 세후랑 소비자 연결하세요.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민간 부분에 투자에 쓰일 자금 밑줄 치세요. 투자에 쓰일 자금. 투자라는 게 뭐예요? 투자에 쓰일 자금 밑줄 치시고 이거 생산량 증가 시 이거를 투자에 쓰일 자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거기 1번에 민간 부분에 투자에 쓰일 자금 이렇게 하면은 투자 밑줄 치시고 자 밑에 볼게요. 세후 수익률 소비자 이자율 1번에 보시면 민간 부분에 소비에 쓰일 자금 이거요. 이 소비한다는 거는 뭔가 가치를 창출한 게 아니라 있었던 걸 제가 먹을 걸 내가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에 쓰일 자금 이렇게요. 소비에 쓰일 자금이니까 이때는 소비자랑 관련된 걸 넣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다시요. 위에 1번에 보시면 투자에 쓰일 자금은 그래서 세전 그걸 연결시키시고요. 생산자 이자율을 소비에 쓰일 자금이니까 소비자가 내는 이자율인 세후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요거는 2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독점일 때 조정된 시장 가격 어떻게 조정합니까? 할 때는 나중에 기출 한번 풀어볼게요. 내일. 근데 생산량이 증가 시 생산량이 그대로 생산량 증가 시 생산량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답을 쏙쏙쏙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그 뒤에 나머지는요 내일 조금 해서 마무리 할게요. 그래서 내일 조금 하면서 비용 편익 분석 살짝 기출문제 좀 풀어드릴게요. 그 정부 지출 파트는 뭐 별로 풀 게 없어요. 나오는 게 그 그냥 정해진 거 아까 우리가 소득 보조와 현금 가격 보조 이런 거 비교하는 건데 그건 객관식 때 많이 또 볼 테니까 그냥 따로 뭐 할 건 아니고 아니면 사람 이름 있잖아요. 부캐넌 툴럭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부캐넌 툴럭 저쪽이고 저 뭐죠? 피콕 와이즈만 거기다가 뭐 부캐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정도만 좀 보시면 되는 거라서 번갈아 가면서 한 문제 나오니까 어렵지 않아서 그랬고 내일은 요거 뒤에 설명 좀 드리면서 비용 편익 분석의 문제 좀 조금 이렇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고 11장 뭐 정부의 재정 적자 이렇게 하면서 공공요금 그 다음에 국채 그렇게 하고 지방 재정 하게 되면 조세를 뺀 나머지를 얼추 이렇게 끝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